그러면 149쪽 펴집니다. 아 맞아 있어. 네. 피셜인데 저희 하고 5월 27일에 중간고사 예정을 잡고 있어요. 아, 네네네네. 다른데? 5월 27일?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그때 보는 것 같아. 너네는 언제 본대? 중간고사. 6월 15일? 6월 15일? 6월 15일? 중간고사예요? 기말고사. 그럼 니네 기말고사 언제 보고? 8월. 너네 방학 없어 그러면? 이런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5월만 너네 너무 차이가 나는데? 시험 나온 때 다시 시험 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기말 시험 때기 시작. 시험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 6월 보고. 도훈이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자. 주연이는? 말아. 찬혁이? 모르겠어요. 네. 일단 아마 5월 말에 대체적으로 다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중간고사 일정을 잡을게요. 그럼 149쪽입니다. 그래. 이거 대답하면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갑니다. 이거 재밌네 이거. 비교법 좋아요. 서리법. 그래 우석이. 네? 서리법. 진짜 모르는. 서리법에 문장 끝이 뭐로 끝나야 되죠? 7개. 네? 서리법. 문장 끝이 뭐로 끝날 때 질문 형식이야. 맞죠? 문장 끝이 뭐로 끝날 때 7개야. 다나카. 군대 가야 돼, 그러면. 다 나가면. 가만히 하고요. 그래. 야, 하나에 아이스크림 하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없습니까? 가. 어딜? 뭐뭐 하는 가. 뭐뭐 하는. 그래, 좋아. 2개. 5개 남았네. 그럼 언제 되게, 이렇게. 우리 여자친구. 지윤이. 야, 왜? 야, 저 혼자 7개 해야 돼. 뭐야, 똑같잖아. 여기 또 혼자 7개 아이스크림 먹지. 네, 글렀네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잖아. 좀 외우라니까? 야야 가기야. 야야, 고가, 까리오. 좀 외워달라고.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뭐라? 찬영아, 뭐라고? 서리법이. 아니, 질문 형식. 하나씩. 자, 야야, 고가, 까리오. 꼬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났을 때가 질문 형식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제 서리법이 되는 거지. 그럼 또 한 가지는 서리법인 거 확인했어. 그럼 또 뭐 해야 돼? 준영, 내가 맞아, 뭐라고? 평서문으로, 원래 문장으로. 물 뺏어오는.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서리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꾸법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어구잖아. 구는 2어절 이상입니다. 구는 2어절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반줄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구 2개 이상이 반복이 되면 이제 대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노는 최근에는 도노법을 잘 얘기하지 않죠. 대신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부른데, 그러면 우린 도노법을 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해? 부르면 세 글자. 아니 그래, 부르면 세 글자. 원래는 말건방. 그렇죠. 말건방.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도노법 옆에다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 말건방이라고 써주세요. 그게 흑일자예요. 세 글자, 말건방. 그거 서리법. 미안해. 줄인 거 하지 말자. 국어 선생님이 줄인 말고. 그 다음에 사물의 이름을 부르면 당연히 의인이 되겠죠. 반어 역설 묶어주시고, 사실 이 반어와 역설이 그 선택지에서 정답이 되는, 그러니까는 옳은 걸 고르든 옳지 않은 걸 고르든 정답이 되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시를 파악할 때 문장 단위로 그 다음에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 역설법도 먼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립하는 의미가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대립하는 의미가 한 문장에,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모순. 대립하는 의미가 한 문장에 그 위에다가 모순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충돌이 되면 그때 역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볼 때 우리가 문장 단위로 보게 되면 당연히 역설법을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시를 읽어가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일단 역설법인 거야. 그러니까 역설법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답이 정답인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위에 이제 반어법을 보는데, 반어는 거기 상황과 반대되는, 거기다가 밑줄. 상황과 반대되는 애라고 밑줄을 칩니다. 그러면 뭐부터 파악해야 돼? 상황부터 파악해야 돼. 문장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그래야 상황에 반대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결국 이 역설법하고 반어법은 우리가 시를 적절하게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는 거예요. 물론 반어법이 좀 더 어렵습니다. 아니,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반어법은 보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렵지 않은 반어법은 여러분들에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내신에서의 반어법은 꼭 묻죠. 왜? 학교에서 설명해 줬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징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우위에는 보면 다른 사물에 빗대어 있죠. 거기 빗대어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우위나 비유나 비슷해. 그런데 차이가 있어. 비유는 하나의 대상, 작품의 일부,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위는 작품 전체입니다. 작품 전체 내용이 어떤 상황을 빗댄 거예요. 그래서 우위하면 대표적으로 뭘 많이 얘기를 하느냐? 우화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화는 주인공이 누가 등장하죠? 동물이나 그리고 뭐 사물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우화인 거지. 즉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것이 우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인화된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걔네들이 동물들의 어떤 생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드러내는 방식이야? 인간의 삶을 드러내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런 게 바로 우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2학년 됐으니까 좀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지금 2학년 이제 문학교과서를 들어가면 알레고리라는 말을 배우는 교과서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의라는 거야. 알레고리.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어렵지 않죠? 근데 감정이입하고 같이 기억할 것이 우리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 객관적 상관물에 두 가지 방식이 있지.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둘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감정이입은 일치와 반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어? 그렇지, 일치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입물도 객관적 상관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감정이입이 이입물이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희화화는 거기 그 설명 끝에 우스꽝스럽게 거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근데 주의할 게 우스꽝스럽게 드러낸다고 해서 꼭 풍자가 되는 건 아니야. 거기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꼭 풍자가 되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뭐 언어 유희는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전어휘를 볼게요. 고전어휘를 보시면 저기 백구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백구는 강아지가 아니라 거기 구자가 갈매기 구자예요. 그래서 백구하면 흰 갈매기. 거기 예를 들어준 거 봐봐. 백구야 이렇게 불렀잖아. 그러니 이제 도노법이 되는 거고, 이제 도노법이 최근에 안 쓴다고 얘기를 했으니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이렇게
대꾸, 그러니까 자연물하고 소통을 시도하는 거죠. 소통을 시도하면? 그렇죠. 물화일체. 그 다음에 다력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애계라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삭풍도 기억해 주시고, 삭풍하면 이제 겨울철, 겨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긴 파람, 파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파람하면 무조건 휘파람이야. 파람하면 휘파람. 그 다음에 인걸은 인재라는 뜻입니다. 밑에 인걸은 인재. 그게 사람 이름이잖아. 네, 이렇게 봤어요. 우리 과제물 봐주세요. 근데요. 네. 저희도 내야 돼요. 아, 이따가 내주셔야 또 거기다가 이번 주 과제물을 꽂아드리죠. 이따가 또 검사도 해야 하니까. 왜 자꾸 안 꽂아? 어디한테 모르겠어. 네. 십삼일째. 우리 첫 번째 지문부터 볼게요. 세 개 지문 다 볼 거니까. 이쪽입니다. 지금 2회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은 과제물은 2017학년도 사설 모의고사 3학년 사설 모의고사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6월 모의고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3학년 모의고사도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내면 여러분들이 좌절하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내고, 그런데 이제 그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낸 3월 모의고사는 좀 그렇진 않아요. 최대한 수능의 유형을 반영해서 내는 시험이 3월 시험이기 때문에 3월 시험은 꼭 봐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이유가 지금 1문단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그 대표적인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면 민찬아, 어디까지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전체 6개의 문단입니다. 6개의 문단인데 그 6개의 문단 중에서 몇 번째 문단까지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설명이었을까? 그렇죠. 4번째까지가 에피쿠로스 학파인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문단부터는 스토아 학파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래서 이 글은 딱 양분이 되는 거야, 둘로. 그래서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긴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단순하니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머릿속에 좀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이 길긴 하지만 한 10분에서 12분 정도에 끊어주시는 것이 좀 적절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쪽이에요. 7쪽의 지문도 물론 이 7쪽의 지문은 오늘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7쪽의 지문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딱 양분이 되지만, 힌트예요. 양분이 되지만 끄트머리가 조금 달라요. 네, 끄트머리가 조금 다르다. 그럼 일단 양분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전체 6개 문단이네요. 전체 6개 문단 중에서 지금 1문단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5번째 줄 보시면 지금 미안해요. 거기 2번째 줄에도 있었네. 2번째 줄 보면 소득 재분배 정책 있죠? 거기다 밑줄 쳐주시고,
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줄 끝에 조세제도 나 거기서 끊어야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 글은 이 두 가지를 또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도훈아, 먼저 설명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는 몇 번째 문단까지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이지? 그렇죠. 세 번째 문단까지가 조세제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글은 좀 더 쉽게 네 번째 문단에 한 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회복지제도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조세제도랑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양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끄트머리가 조금 다르다고 했어. 끝에 잘 읽어주셔서 지금 우리 이따 문제 푸실 때 잘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앞에서의 글이나 여기서의 글이나 어때? 어려운 구조가 아니어서 그냥 딱 단순하게 나눠서 정보들을 잘 정리해주면 되는 글이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은 아마 5일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20조. 이번 회차가 쉬었다. 비문학에서도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지문조차 어때? 세 번째 지문조차 양분됩니다. 선생님 원래 4일차에 넣으시다가 5일차에 넣으시거든요. 이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 문항수를. 밸런스를. 네. 원래 5일차 5문제밖에 안 푸는 재미로 하는데. 그럼 그 지문 보면 연우 어디에서 지금 그 지문은 어디에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될까? 네 번째 문단이 뭔데? 그렇죠. 네 번째 문단이 불연속 반응 계열, 불연속 반응 계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문도 그렇게 양분되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냥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물론 이 지문은 앞에 두 개의 지문보다 길이가 짧지만 정보량은 더 많죠. 왜? 그건 왜 그럴까? 준혁아, 이거는 왜 앞에 있는 지문보다 정보량이 더 많았던 걸까? 과학기술 지문은 어떤 특성이 있었어? 그렇지. 지금 그 중간에 각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의 길이는 길진 않지만 앞에 해당하는 두 지문처럼 정보량이 그에 준하는 걸로 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이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3학년 문제이긴 했고 사설 모의고사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다만 문학은 좀 달라요.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푸는 거랑 3학년 이 사설 모의고사는 뭐가 다르냐면 이 3학년 사설 모의고사는 뭘 반영하느냐? EBS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신의 냄새가 나. 왜냐면 지금 EBS를 통해서 공부한 거를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신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사설 모의고사가 좀 그런 특성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사실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그냥 2학년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그 사고력을 개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 유인물을 꺼냅니다. 오늘 요 문법 유인물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래. 미안. 과제물 앞으로 전달해줘. 어차피 내가 거둘 거잖아. 과제물 앞으로 전달해주세요. 땡큐. 지윤이 잃어버렸다고? 새로 안 만들어도 되지? 저 문법님이 없어서 아무도 몰랐지. 시간이 깨진 줄 알았지. 문법 공부 안 했구나? 네? 아니요. 아니
안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오늘의 목표는 이 유인물을 다 끝내는 거예요. 이걸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문법 문제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고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그 전반적으로 좀 문제 풀이 실력, 능력을 조금 향상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새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결제하게 되면 교재비 결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2권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하나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물론 작업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교재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받아보시면 깜놀하실 거예요. 네, 거기에 공은 한 7알이 하나 선생님의 역할이었고, 저는 한 3알 정도만. 그럼 이름만 쓴거 아니에요? 리딩에 이거 표준만 쓴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야. 나도 거기에 노하우를 담았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 교재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문법을 마무리 짓는다. 지금 또 문법 숙제도 있었죠? 네, 짜임이랑 그 다음에 높임 표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거기에 있는 거 뒤에 답도 있으니 답도 한번 맞춰보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네. 일단 지금 복사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소요가 될 테니, 숙제하고 응? 숙제 안 한 거. 제 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너네 거랑 똑같아. 그러면 우리 시간 표현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화면에서 많이 없어지네. 좋다고? 그렇죠. 괜찮아. 이제 저 영상은 태호가 볼 거니까. 네. 시간 표현부터 봅니다. 시간 표현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하나만 있죠. 시간 표현에 먼저 이제 설명을 하면 시제와 그 다음에 동작상이 있습니다. 시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제는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이거 이제 용어만 확인해 주면 돼요. 바라시하고 사건시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시가 앞선다. 바라시가 앞서면 미래. 그렇지, 미래가 되는 거야. 사건시가 앞선다 라고 하면 과거, 이렇게. 그래서 바라시와 사건시의 관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작상은 우리는 영어 때문에 잘 알아. 그렇지. 진행상하고 완료상이 있습니다. 이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동작의 양상이야. 그 동작이 끝났느냐 아니면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동작상입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끝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이 시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요 시제 있죠? 우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하잖아. 그래서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에서는 대체적으로 엇이 쓰이고, 현재는 는이 쓰이고, 미래는 get이 쓰이는데, 거기 있어. 안 줘도 되잖아. 거기 있는 걸 이제 정리하는 거야.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시제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다 써. 아니, 너는 그거 가져가도 돼. 그럼. 그러니까 준 거지. 내가 그걸 너 보여주고 다시 걷어가려고. 내가 그거 어디다 써놓을게. 저는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문제는 다시 얘네들이 시제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양태라고 하죠. 양태가 뭐냐면 화자의
심리를 글씨 개판이네. 반영하는 것이 양태인 겁니다. 태호 파이팅. 잘 보세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 자기 이름을 불러줘야 긴장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옛날에 혹시 손주훈이라고 알아? 메가스터디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엄청난 가꾸죠, 지금. 그 메가스터디 만든 그 사람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사람이 뭐 탐구 영역인가 그랬을 거야. 그 분필 그 깨진 것들 있잖아. 이거를 한 통에다가 담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거를 칠판에다 끼얹어. 그럼 애들이 보다가 어떻게 되겠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강의 하다 보면 그 수강하는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 집중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름 불러주면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잊지 않고 있다. 다시 양태는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왔겠다. 봐봐. 왔겠다를 보면 요 get 어떤 시제를 드러내? 미래야. 그 다음에 여기에 쌍시옷은 과거지. 그러면은 과거와 미래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시제가 잘못돼 쓰인 거냐? 그것이 아니라 왔겠다 하게 되면 지금 화자는? 그렇죠. 추측 혹은 확신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추가해 볼게. 지금쯤이면 이것이 추가가 됐어. 그럼 얘 시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쯤이면 왔겠다. 현재에 대해서 추측하는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시제에서 주의할 거는 얘네들이 시제로만 쓰이지 않는다. 다양한 의미를 띌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양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 예문을 통해서 그 시제와 그 다음에 화자의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구분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동작상이에요. 지금 이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야. 근데 물론 선어말 어미 말고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도 들어가냐면 우리 관형절 생각나? 관형절 4개. 니은, 는, 리을, 던. 얘네들도 시제에 영향을 미치죠. 시제와 관련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어말 어미뿐 아니라 지금 이제 관형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도 시제와 관련돼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는 이제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지. 선어말 어미나 그 다음에 관형형 어미 혹은 전성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돼. 근데 이제 동작상은 주로 뭐를 통해서 실현이 되냐면 얘는 본용언하고 보조용언, 얘는 이제 주로 보조용언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얘는 주로 보조용언을 통해서. 그래서 진행사항일 때는 보통 뭘 많이 쓰냐면 고, 있다의 형태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완료사항의 형태는 있다. 이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고 있다, 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시간 표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동하고 사동 표현을 볼게요. 피동하고 사동. 이거 지어도 돼? 지어도 되죠? 우리 피동에 상대되는 표현으로서 어떤 용어를 봐? 그렇지, 능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동에 상대되는 표현으로서 주동을 보는 거죠. 1차적으로 능동하고 주동은 전혀 구분하지 않아도 돼. 능동하고 주동을 쓸 때는 어떤 때냐면 능동에 대비되는 피동, 주동에 대비되는 사동 이럴 때만 쓰는 거지 능동하고 주동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동사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분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넘어가야지. 일단 피동. 피동은 주어가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동은 주어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주어가 당하는, 주어가 시키는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아, 피동은 주어가 당하는 것, 사동은 주어가 시키는 것. 그래서 거기 우리 유인물 보시면 거기 피동 표현에서 거기 남의 행동을 입어서라고 되어 있지. 입어서 위에다가 당하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사동 표현을 보시면 하게 함, 동작을 하게 함 위에다가 시키다라고 써주세요. 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내는 것이 피동하고 사동을 구분하라고 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피동하고 사동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정의와 관련돼서 꼭 주어를 상정해야 돼. 왜냐면 피동문은 예문을 들어줄 때 주어를 넣어야 돼. 피동문은 주어를 넣어야 되는데 사동문의 경우는 주어를 넣지 않고도 예문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 하자? 주어를 상정하자. 주어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피동하고 사동을 구분을 할 때 먼저 주어를 확인해 주세요. 주어 확인. 그래서 없으면 채워야 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피동접사, 사동접사가 있어. 찾았어? 거기 피동접사, 사동접사. 피동접사는 이히리기가 있고 사동접사에는 이히리기 우구추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히리기 우구추를 확인합니다. 이히리기 우구추를 확인하는데 이거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미적 연관성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피동하고 사동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에도 한번 우리 단어 형성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달리다라는 말을 보면 이제 이히리기 우구추 확인하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리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빼봐야죠. 그럼 빼면 얘가 달다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달다의 형태와 달리다의 형태가 그러니까 달다의 의미의 달리다의 의미적 연관성을 확인해야 돼. 그 문장에서. 예를 들면 붓기를 달다. 붓기가 달리다. 붓기를 달다와 붓기를 달다와 붓기가 달리다를 보면 얘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피동이나 사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런데 철수가 달리다라고 하면 얘는 리를 뺐을 때 지금 이 달다와의 의미적 연관성이 있냐 없냐? 없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단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 얘는 피동과 사동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거, 관련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 주어 확인하니까 피동사동 묻는 거에서 주어 확인해 주시고 이리기 우구추가 들어있는지 만약에 들어있다면 의미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빼보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걔를 뭐로 바꿔주느냐? 의미적 연관성이 있어. 그러면 얘를 빼고 의미적 연관성이 있으면 빼고 개하다로 바꿉니다. 개하다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사동이야. 말이 안 되면 피동.
요 개하다의 경우는 사실 이제 거의 좀 많이 더 되게 잘 쓰일 수 있는 표현인 거라서 개하다로 바꿨을 때도 의미가 성립될 수 있으면 사동이 되는 거고, 성립이 안 되면 피동,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피동하고 사동에 대해서 구분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동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피동 자체에서 지금 물론 피동에 뭐 어디다 뭐 통사적 피동, 파생적 피동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파생적이다라는 얘기는 접사가 붙었다는 얘기인 거고, 통사적이다라는 거 거기 이제 또 뭐라고 돼? 긴 피동, 짧은 피동 이렇게 되어 있네. 따로 이제 그 얘기가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맞아. 거기 보면 이제 파생적 피동,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파생적과 통사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파생적은 그냥 결국에 뭐가 결합했다는 거야? 그렇지. 파생적이라는 얘기는 얘는 접사, 얘도 접사가 결합했다는 얘기야. 그럼 통사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진행상하고 똑같아. 동작상하고 보조용언입니다. 보조용언을 통해서 얘도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사적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지다와 그 다음에 하나는 개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개하다. 이렇게. 이게 뭐 파생적은 뭐 짧은 피동이라고 얘기하고, 통사적은 또 긴 피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중피동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피동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중피동을 주의해야 되는 거지. 이중피동은 말 그대로 피동이 두 번 쓰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두 번 쓰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하기로 했느냐? 얘를 빼기로 했죠. 이제 보통 나타나는 것이 어지다 형태가 나타나. 두 개 중에 하나를 뺐으니 의미가 유지가 돼, 안 돼? 두 개 중에 하나를 뺐으니까 유지가 돼, 안 돼? 유지가 돼. 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 그럼 걔는 틀린 거. 빼면 당연히 의미가 달라져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사동입니다. 그래서 피동에서는 이중피동을 주의. 얘는 요거와 관련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사동에서는 사동표형의 남용이야. 사동표현, 특히 뭐냐면 시키답니다. 사동표현 남용을 주의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기로 했냐면 요 시키다를 하다로 바꿉니다. 시키다를 하다로 바꿨을 때 당연히 의미가 달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돼야 되죠. 말이 안 돼야 옳은 거고, 하다로 바꿨는데도 그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틀린 거. 요거는 이제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고쳐 쓰기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피동 표현에서 주의할 거와 사동 표현에서 주의할 거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하고 사동 표현은 이 정도만 정리가 돼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넘깁니다. 문제 나오죠? 네, 문제 당연히 과제예요. 넘어가요. 부정표현은 아닌데. 거기 어디? 네네, 부정표현 봐야죠. 못 봤어요, 제가. 부정표현을 봅니다. 부정표현을 보면 의지부정하고 능력부정이 있는데, 의지부정에서는 안을 쓰고 능력부정에서는 못을 쓰죠? 근데 거기 의지부정에다가는 옆에다가 이렇게도 써주세요. 단순부정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비가 안 온다. 이건 이제 단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의지와 관련해서 또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 혹시 유정명사, 유정체언, 무정명사, 무정체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정명사 혹은 유정명사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의지가 있으면 유정, 의지가 없으면 무정이야. 그런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뭘로 알아? 움직임으로 압니다. 움직임으로. 그러면 움직이면 유정명사, 움직이지 않으면 무정명사. 그래서 식물은 대체적으로 무정명사예요.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이제 고쳐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애와 애의 구분이 되거든. 부사격조사 애와 애게를 쓸 때가 바로 무정명사와 유정명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 왜냐면 강아지에 먹이를 주다,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다. 꽃에 물을 주다, 꽃에게 물을 주다. 어떤 게 맞아? 먼저 첫 번째 강아지부터. 강아지에 먹이를 주다,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다. 애기가 맞죠? 그 다음에 꽃에 물을 주다, 꽃에게 물을 주다. 꽃애입니다. 그래서 요 애는 무정, 애게는 유정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 의지라는 말이 나왔으니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부정표현을 보면 짧은 부정하고 긴 부정이 있죠. 짧은 부정에다가는 부사라고 써주세요. 짧은 부정은 부사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안이라는 부정부사나 혹은 못이라는 부정부사로 실현이 되고, 찬혁아 적어줘야죠. 짧은 부정에는 부정부사, 부사가 활용이 되고, 긴 부정에는 보조용언이 쓰입니다. 보조용언. 그래서 길게 먹지 못했다, 먹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용언이 쓰여요. 부정용언, 보조용언 밑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쳐서 부정용언이라고 씁니다. 부정용언. 다시 우리 김부정문은 뭐로 실현이 된다고? 보조용언으로 실현이 되는데 그 보조용언이 부정용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연우야,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그 부정 표현을 쓸 때 어떻게 만들어 쓰죠? 명령문과 청유문. 아까 먹다 얘기했으니까 먹어라, 이걸 부정문으로 만드는 거야. 먹지 말아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3에서 말다 부정문을 써주세요. 동그라미 3 말다 부정. 그래서 얘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사용되는 것. 먹지 말라, 먹지 마라, 먹지 말자 이렇게. 네, 넘어갑니다. 네. 만약에 오인법으로 쓰인 사물 같은 경우는 애기를 쓰지 않아요? 응? 오인법 같은 거 쓰면 애기를 쓰지 아니요. 네. 그건 또 별개. 그건 말 그대로 표현 방법. 얘는 문법. 닿을 수 있어요. 네.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네, 의문의 변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의문의 변동을 정리를 해봐야죠. 빠르게 필요한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열심히 했던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하나씩 확인을 해야죠. 의문부터. 의문하면 이거 세 개는 기억해야 돼. 이거 딱 의문하면 이 세 개가 떠올라야 돼. 세 단어. 아, 까비.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세뇌가 된 거네. 무조건 기본형 다 붙어. 의문하면 세 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의문하면 무조건 세 개입니다.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의문을 본다. 의문하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를 무조건 떠올려주세요. 왜냐면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이제 단위가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초성에 올 수 있는 것, 중성에 올 수 있는 것, 종성에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단어에 따라다니는 소리의 길이. 그래서 의문하면 요 세 개를 기억해 줍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 배웠을 때 내가 이 설명 정말 많이 했거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때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배워서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모음 축약이야.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모음 축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네.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 모음 축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음절 축약이라는 말을 쓸지언정 모음 축약이라는 말은 안 써요. 왜 안 쓰냐? 이게 바뀐 것부터 쓰였거든. 뭘 기억하냐면 여기에 반모음의 개념,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반모음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모음. 전에는 반모음은 의문으로 처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반모음은 의문으로 처리해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 우리 지난번 19학년도 시험에 했던가? 문법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던데 그 11, 12번 문제에서 우리 그 문법 지문형으로 나온 것 중에 거기에 반모음 첨가랑 그 다음에 반모음화에 대해서 설명된 게 있는 지문이 있는데 19학년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요. 네. 해설은 다 했어. 네. 왜냐면 18, 19학년도 다 찍었거든요. 영상을. 네, 뭐 그럴 수 있죠. 찍었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반모음이다. 그래서 반모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이 반모음은 당연히 모음하고 관련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모음에는 뭐가 있냐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죠.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이 이중모음은 어떻게 구성이 돼?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다시 모음의 종류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모음은 모음이라는 거야, 모음이 아니라는 거야? 네, 모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줄였으면 다 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모음 축약으로 얘기한 거라고. 왜냐면 오아가 줄어들어서 와가 됐으니까. 됐어? 그런데 지금은 얘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 모음 축약은 축약에 해당돼. 그런데 얘는 지금은 뭐로 설명하느냐? 교체로 설명을 하죠. 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설명을 하거든. 그러면 결국 여기 오, 아, 그 다음에 와를 비교해 본다면 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뭐가? 둘 중에 하나가 반모음이 됐기 때문에 이중모음이 됐다라는 설명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요 반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우. 이건 유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반모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가 뭐가 되는 거야? 반모음 오가 되는 거야. 오가 반모음 오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천영아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지. 이걸 뭐라고 해? 그렇지. 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이게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난 교육과정과.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문법 배울 때도 이걸 똑같이 배워요. 지금 교과서가 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모음 축약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는다. 예전에 썼던 거라서 옛날 기출문제를 보면 모음 축약이 되지. 근데 지금은 이제 모음 축약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음 축약? 또 있었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달라진 것부터 설명을 했어요. 달라진 게 반모음과 관련해서 이 설명이 달라진다는 거. 됐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의문의 변동을 보는데, 의문의 변동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표준 발음. 의문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표준 발음입니다. 표준 발음이라 써주시고,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연우야. 또 뭐를 인정한다는 거야? 거기 보편적 현상이라고 씁니다. 의문 변동에다가 표준 발음 써주시고, 옆에다가 여백 있죠? 의문의 변동 옆에다가. 네, 의문의 변동 옆에다가 표준 발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편적 현상 써주시고, 그래서 규칙이야.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규칙인 거예요. 그냥 달라지기만 하면 다 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현상이어서 규칙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규체부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어렵지 않죠? 그래서 7가지 자음으로 어디에서 발음되는 것? 종성, 받침에서 발음되는 것. 당연히 외우셔야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2번에 뒤에 모음이 올 때 발음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리 형식 형태소, 얘도 세 글자. 형식 형태소. 접사. 접사가 들어있는 것을 조접어. 조접어. 네, 형식 형태소에다가 조접어를 써주세요. 조접어. 그래서 조사, 접사, 어미. 그래서 조접어가 오면 연음.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야. 변동이라는 얘기는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변한다는 얘기인 거야. 표기와 발음이 변할 때가 변동입니다. 표기와 발음이 변할 때가 변동이야. 그런데 연음의 경우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그래서 연음은 변동이 아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비음화, 유음화야. 사실 이게 의문의 변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의문의 체계부터 해야 되는 건데, 모의고사에서는 그거 외우라고 하지 않잖아. 내신에서나 좀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다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냐면 최소한 비음하고 유음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비음에는 뭐가 있어?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응이 있고, 유음에는 리을이 있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이거 이제 우리 동화라고 하는 거죠. 닮는 것. 그럼 닮을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왜냐면 우석이 누구 닮았어? 닮는다라고 하면 영향을 준 대상이 있고 영향을 받는 대상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동화에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비음화의 경우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닮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음에 뭐가 있고 유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럴 때 주의할 게 비음화에 보시면 괄호 2번에 성류가 나오죠? 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 성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냐면 지금 비음화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이 되는 거잖아. 근데 성류에는 비음이 있어 없어? 없어. 비음 없이도 비음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비음이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 성류? 그런 단어가 더 있죠.
그러니까 받침이 이거 되는 거야. 받침이 기역 비읍이야. 그리고 뒤에 리을이 올 때야. 받침이 기역 비읍 그 다음에 리을이 올 때야. 그럴 때는 비음이 없이도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성리했죠. 섭리 자연의 섭리할 때 섭리 그리고 백로 새 있죠. 백로 지금 얘네들도 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받침 기역 비읍일 때 그 다음에 리을이 이어지면 비음이 없이 비음화가 일어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유음화. 근데 이 유음화가 비음화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종로라는 단어를 봐봐. 종로. 얘 발음하면 종노가 되거든. 그래서 앞에 비음 때문에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단 말이야. 얘도 이제 비음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 밑에 유음화를 보시면 보통 요 리을의 앞뒤에 니은은 대체적으로 뭘로 바뀌어? 리을로 바뀌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그냥 뭐 특별하지 않지 비음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 말 그대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된 거잖아. 리을이.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건데 권력 얘 권력이라고 해서 유음화가 되는 걸로 발음이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얘 공권력이라고 읽어? 공권력으로 읽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글자가 되면 얘는 공권력으로 읽어. 그래서 어문 규정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어문 규정에서는 얘를 유음화 예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교과서나 혹은 다른 문법 이론서에서는 그냥 비음화로 처리를 합니다.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는 구개음화. 이제 구개음화까지를 보통 동화라고 얘기를 하죠. 구개음화까지를 동화, 담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럴 때 이제 구개음화에다가는 좀 별표를 해주시고 얘는 특이해. 앞에서 봤던 비음화, 유음화의 경우는 자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구개음화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음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일단 단순하게 그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도 달라붙죠. 형식 형태소. 이 구개음화는 형식 형태소 이나 혹은 히, 이나 히가 올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히의 경우는 지금 지읒과 치읓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뭐가랑 결합해야 돼? 반드시 히가 디귿과 결합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구개음화 조건이 안 되잖아. 왜냐면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이 되는 건데 그럼 히가 올 때는 뭐가 와야 돼? 디귿이 와야 돼. 디귿이. 그래야지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된소리 대기를 봅니다. 된소리 대기에서는 뭘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냐면 괄호 2번이에요. 바로 용언의 어감말은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우서가 괄호 2번에 용언의 어감말음에다가 물결 표시합니다. 얘는 그 수능형의 문제로서 잘 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신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조건들 다 외워야 돼.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사실 쉬운 거거든. 결과적으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된소리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탐구형, 그러니까 보기를 주어주고 문제를 낼 때는 개를 꼭 이용한다고. 그래서 용언 어감말음이래.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돼? 뭐부터? 용언이라는 말을 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용언이라는 말 봤고 어감이라는 말 봤으니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기본형 다로 바꿔야지 지금 개를 판단할 수 있다고. 똑같이 안다야. 그런데 어떤 때는 안다라고 읽고 어떤 때는 그냥 안다라고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형이 알다면은 얘는 그렇게 된소리 대기로 발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얘를 그 보기로 냈을 때 활용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넘어갑니다. 선생님 이거 언어의 제 그대로 나와요? 네. 언어와 매체 다, 지금 우리가 방학부터 쭉 해왔던 건 언어 매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문법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하면 다,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는 다 뭐가 주어져야 돼? 보기가 주어져야 돼. 지금 교과서가 예전 교과서보다 다 분량이 줄어들었어. 어떤 교과서든 다 교과서 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필요한 문제는 다 보기를 통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 모음 동화를 보는데 일단 모음주화. 모음주화하면 기본적으로 양성모음에 뭐가 있고 음성모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거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기억하겠죠? 좋아. 그래. 열심히 졸고 있는 차녀가. 태우 조는 거 아니지? 네. 이제 저도 이제 깜빡, 벌써 그냥 30분, 한 15분 남았네요. 처녀가 양성 모음에는 뭐가 있어? 하나 더. 뭐라고? 양성 모음에는 아, 오, 하나 더? 하나 더 뭐? 우서가 하나 더 뭐야? 하나 더. 하나. 어우 빼고 아래야. 그렇죠. 아, 좋아요. 아래야. 왜냐면 이거 같이 기억해야 돼. 지금 얘가 이제 현대국어라서 거기 설명에는 뭐만 있어? 아, 오, 우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거 같이 기억해야 된다고. 왜냐면 양성, 음성. 그래서 아, 오, 아래야. 음성 이제 뒤집는 거죠. 으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땠어?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잘 안 지켜지지? 그럼 왜 그런지도, 왜? 아래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짝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모음조화가 잘 안 지켜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중세국어까지, 모음조화 관련된 중세국어까지가 처리가 되는 거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모음 역행동화 나오죠. 이 역행동화 거기다가는 표준 발음 X라고 적어줍니다. 얘는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역행 그렇게도 발음되기도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의문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현상으로서 규칙으로 인정받는 것. 그래서 이제 이몸 역행동하다 라면 이런 현상도 일어났다.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역행이라는 것만 좀 따져주면 역행은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달라지는 거고 순행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 하나 또 있죠. 상호. 다시 순행은 앞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연우야 뒤에 게. 역행은 뒤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상호는 둘 다. 상호는 둘 다 바뀌는 건데 둘 다 바뀌는 거 우리가 먼저 앞에서 봤어. 둘 다 바뀌는 거 유음화 말고 비음화. 네. 비음화에 뭐 있었냐면 아까 성유에 있었죠. 이렇게 둘 다 바뀌는 것이 상호동화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야, 우리 그동안 수업했던 중에 내가 오늘 진도를 제일 빠르게 빼고 있는 거 느껴지죠? 네. 저도 진도를 빼면 빨리 뺄 수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안 하면. 완전 비문 나갈 때 빨리는 안 돼. 그렇죠. 네. 오늘은 딱 요거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정말 깔끔하게 예쁜 책으로. 또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책이 예쁘면 공부도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내 얼굴 때문인 거구나. 내가 잘생겼어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근데 무슨 교과서예요 이거? 뭐 배워요 거기서? 거기 다 해요.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화작,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문법, 문학 다 넣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거 받으면 그거 들고 다니면 돼요. 과제물도 갖고 오시고, 네, 어휘도 갖고 오시고. 어이 새 책으로 바꿔요? 어휘도 이제 새 책을 갖고 와야죠. 지금 우리 10강 설명했으니까. 태우대 10강 2권 사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 책을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쓰려면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뭐 하기로 했어? 네, 하겐다즈. 하겐다즈. 제가 다음 주에 결석할 수도 있어요. 아, 농담이야, 농담. 그렇게 쭈잔한 사람 아니야. 그럼 봅니다. 자음 축약.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대기죠? 히읗 앞뒤에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모음 축약에 나온다. 아까 모음 축약 설명했어요? 모음 축약 지금은 모음 축약이라는 말을 안 쓴다. 그래서 대신 뭐로 설명한다? 교체로 설명을 한다. 교체로 뭐로 하면 반모음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탈락. 탈락해서 자음군 단수는 꼭 어디가 중요하냐면 얘는 겹받침이 중요해. 겹받침에서 떨어져야 돼. 받침에서 떨어져야 자음군 단수합니다. 받침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자음군 단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히읗 탈락 나오죠. 네, 히읗 탈락하고 볼 거야. 히읗 탈락을 보시면 이 뚫타는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뚫타가 됐으니 일단은 뭐야? 거센 소리 대기죠. 자음 축약이야 뚫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뚫른. 여기에서는 자음군 단수나와 그 다음에 그렇죠.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다시 음운의 변동은 발음하고 표기를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럴 때 여기 있는 히읗이 없어졌잖아. 얘가 뒤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뒤에 자음이 있으니까 못 넘어가. 그러니까 얘는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니은이 이렇게 리을로 바뀌었으니 얘는 자음군 단수나와 그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해? 뚫허라고 발음을 하냐? 뚫어라고 발음을 하냐? 뚫어가 되죠. 지금 이게 어떤 거와 좀 관련 지어서 보면 되는 거냐면 똑같이 이 어떻게 읽어? 넓어라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형식 형태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보면 뭐가 일어나? 연음이 된단 말이야. 그대로 넘어간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넘어가면 뚫허가 돼야 돼. 그런데 뚫허가 되지 않는다. 뚫어가 된다는 얘기는 뚫허가 돼야 되는데 허가 되지 않고 히읗이 넘어가서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떨어진 거야. 그럼 얘는 받침에 있긴 하지만 결국엔 넘어가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히읗 탈락입니다. 자음군 단수나가 아니라. 거기다가 써주세요. 얘는 자음군 단수나가 아니라 히읗 탈락이야. 넘어가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은도 마찬가지나 조흔이 아니라 조은이잖아. 넘어가서 떨어지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뚫어는 자음군 단수나가 아니라 리을 탈락, 히읗 탈락이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자음군 단수는 어디서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받침에서. 자음군 단수는 받침에서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탈락들을 보면 리을 탈락, 읒 탈락, 아웃 탈락. 우리 이거 규칙 활용해서도 봤지? 외우기로 했던 거잖아. 리을 탈락, 읒 탈락, 아웃 탈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 그걸로 설명이 불가능하면 불규칙.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에요. 첨가. 첨가에서 뒤에 사이수리 현상 있죠? 얘는 버립니다.
내신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해. 많이 어려워, 내신할 때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사이수리 현상을 안 내요. 왜 안 내냐? 지금 사이수리 현상부터 먼저 볼게요. 사이수리 현상을 보면 된소리로 되거나 니은이 들어가거나 니은 두 개가 들어가거나 이게 바로 사이수리 현상이지. 그래서 니은 두 개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뭐로 설명하면 돼? 니은 첨가로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된소리 봐봐. 쌍기역이 기역에다가 무언가가 결합이 돼서 된소리냐? 아니죠. 그냥 쌍기역은 쌍기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수리 현상에서 된소리가 되는 거를 뭐가 결합됐는지 무언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 무언가를 뭐라고 지정을 못해.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사이수리 현상을 이용하지 않아요. 뭐만 이용하느냐? 니은 첨가랑 그 다음에 아까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 하나 넣어주세요. 밑에다가 써줍니다. 반모음 첨가. 따로 1, 2, 3번에다가 반모음 첨가해 주세요. 지금 1번은 니은 첨가, 2번은 사이수리 현상 되어 있잖아. 그래서 3번에다가 동그라미 3번에서 반모음 첨가라고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어 어떻게 발음해야 돼? 피어로 발음이 되거나 얘가 줄어들면 얘가 이제 교체가 일어나면 펴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뭐도 허용을 해주는 거냐면 얘를 피여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줍니다. 피여라고 발음하는 걸 허용해 줘. 예. 그러면 요 어가 결국엔 뭐가 된 거야? 여가 된 거지. 이중모음이 된 거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반모음 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반모음 이, 반모음 첨가도 지금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주 문법 시험이 좀 많겠네요. 네. 다음 주 문법 시험에는 의문의 변동도 들어갈 거고, 높이법도 들어갈 거고, 피동사동도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휘는 나는 안 들어가는 어휘는 나다도, 아까 전에, 봐봐. 우리 서리법 했을 때, 3명 물어봤는데 다 대답 못 했잖아. 서리법 꼭 내, 다음 주에 서리법 꼭 냅니다. 야랴고가 까리요. 예고제야. 됐죠?